네, 안녕하세요. 네, 김무철 회계사입니다. 이번에 26년도 61회 회계사 1차 시험 세법개론 문제풀이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그날 당일날 시험 보는 당일날 밤에 이제 그 저녁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라이브를 했어요. 라이브를 해가지고 그날 당일날 라이브 하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이런 얘기 총평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날 라이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라이브가 한 10시 한 40분에 끝났나 10시 50분에 끝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답안 작성을 해가지고 제 김무전 세법 카페에다가 그 해설지를 바로 올렸죠. 바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중에서 이제 나머지는 그래도 좀 뭐 문제가 좀 쉬운 문제도 있고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난이도가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된 문제긴 했는데 문제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중에서 이제 일형 문제로 37번 문제에 그래도 이거는 좀 복수 정답이 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라이브 할 때도 바로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답 저희 김문재 세법 카페에다가 제가 이렇게 해설지를 올렸는데 거기에서도 이게 왜 복수 정답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내용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복수 정답을 인정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건 출제위원회 어떤 이제 출제위원이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근데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부분에서 또 문제가 있는지도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지금 제가 계속 수업이 있어가지고 일단 라이브 그날 시험 당일날 라이브에서 총평하고 문제 몇 개 좀 풀어 드린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다 풀어놓긴 했었는데 쳐야 되잖아요. 라이브 끝나고 난 다음에 해설을 다 쳐가지고 제 카페에다 김우철 세포 카페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이 찍는 거는 당일날 바로 못 찍어서 다음 날부터 계속 제가 오전 오후 계속 수업이 있어가지고 오늘 지금 오후에 수업이 지금 없는 날이 하루 비어가지고 오늘 문제풀이를 하게 됐습니다. 해설지는 이미 당일날 다 제가 다 쳐서 제 카페에다 올려놨으니까 다들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고요. 확인한 사람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리고 37번에 왜 이게 복수정답이 돼야 되는지 또 이의 신청을 할 만한 문제다. 물론 이제 받아주는 거는 이제 출제위원회 어떤 재량이긴 한데 이건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틀렸는지도 얘기해 드릴 거고요. 아마 들으시면은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는 여기 복수정답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이게 좀 문제 좀 띄워놓고서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요. 좀 이렇게 확대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옳지 않은 것들하고 이제 일응용 문제에서 답이 바로바로 보이는 것들은 바로 그냥 나머지에 대한 해설은 굳이 하지 않고요. 해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답 위주로 저 설명을 어디가 틀렸는지 설명 또 어디가 어떻게 하니까 이게 옳은 건지 바로바로 얘기해드리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계산 문제 좀 풀어드리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총평을 좀 한다면 국세 기본법은 5문제 중에서 일단 3문제는 뭐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2번 문제하고 4번 문제는 이게 좀 2번 문제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4번 문제는 지문 자체가 조금 어려운 지문으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좀 두 문제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나머지는 공부를 좀 물론 이제 1회독 2회독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만 한 3회독 이상 했으면은 나머지 3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인세하고 소득세도 어떻게 보면 난이도로 친다면은 엄청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전 범위에 걸쳐 가지고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몇 문제 정도는 이제 이론형 문제나 계산형 문제 명확하게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했을 때 이렇게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니다. 법인세랑 소득세는 그냥 비슷했다. 평년도와 좀 비슷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상속세하고 지방세, 상속세 두 문제랑 지방세 한 문제는 어차피 잘 공부 안 하시는 파트잖아요. 그래도 상속세 이제 계산 문제는 이제 준비를 한 사람들이라면 많이 자주 출제가 되는 어떤 그런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준비를 했던 사람이라면 뭐 분명히 맞췄을 거고 또 상징세 말 문제로 나온 거는 답이 좀 이렇게 좀 처음 보더라도 이게 답일 수밖에 없네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지방세는 이게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 이제 별도로 따로 지방세를 공부하진 않지만 기본서부터 재산세라든지 취득세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 이제 강의 노트에도 좀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파트에서 답이 그냥 바로 눈에 보이게 나왔기 때문에 기본서만 제대로 들었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기는 해요. 문제는
이번에 회계사 기출문제에서는 좀 어려웠던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이 계산형 문제도 몇 개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한두 개 규정 가지고 계산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그동안 냈었었는데, 한두 개 규정이 아니라 뭐 3개, 4개, 5개 규정을 다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식의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죠. 약간 그러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2차에서 나와도 손색이 없는 문제들이 계산 문제로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오히려 뭐 좀 어렵게 출제가 됐다. 뭐 우리 이제 회계사 공부하거나 또 세무사 공부하거나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좀 쉽게 생각을 하는데, 부가가치세가 1차 시험에서 약간 2차 수준의 계산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구나.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말 문제도 이렇게 좀 쉽게 출제가 안 돼가지고 좀 신탁 관련된 이쪽 내용들이 또 문제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쪽이 출제가 될 확률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쪽 준비를 많이 안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이론형 문제들도 조금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부가가치세가 법인세나 소득세에 비해서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좀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난이도 자체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좀 어려웠고, 법인세나 소득세는 막 완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나 전범위에 걸쳐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 안 한 파트들도 또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최저한세, 뭐 합병 이런 것들도 공부를 좀 잘 안 한 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또 이제 공부를 그 전범위에 걸쳐 나오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한 파트 같은 경우는 뭐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틀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소득세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몇 군데 있긴 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은 연인에 비하면은 법인세 소득세 국기법은 좀 비슷했다. 작년 난이도에 비하면 비슷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더 어려웠다. 좀 더 어려웠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작년이 좀 무난한 시험이었다면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때문에.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자, 국기법상 국세 부과 및 세법 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좀 답은 좀 쉬웠어요. 그죠? 이게 답은 2번. 옳지 않은 2번이 바로 틀린 문구라는 게 바로 눈에 보이죠. 지금 이렇게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 아니라 그 다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세무공무원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서 국세를 조사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은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바로 좀 많이 봤던 문구였고요. 자, 2번 문제인데 2번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됐던 게 요게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이제 이쪽에 내용들을 완벽하게 다 암기하고 있다면 뭐 답은 바로 나왔을 텐데, 이게 이제 암기를 막 달달달달 이렇게 암기하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일단 확실한 거는 리을은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같은 세목 같은 과세 기간에 재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리을은 일단 무조건 빠진다는 거는 바로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니은 디귿 미음만 되는 거냐, 아니면 기억, 얘가 문제가 됐었어요. 얘가 니은 디귿 미음도 읽어보시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면 나에 대한 조사가 아니니까 재조사할 수 있는 거고요.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이것도 크게 잘못한 거니까 재조사 들어가는 거 맞고요. 또 환급금 결정을 하려고 확인 조사할 때도 환급금 돌려줘야 되는 환급금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대충 할 수 없잖아요. 그거 결정을 하기는 확인 조사도 재조사할 수 있는 거죠. 니은 디귿 미음은 요거는 확실하게 맞는데 니은은 무조건 아니고 기억이 좀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게 국기법을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 말이 또 나오기는 해요. 무자료 거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부산 투기라든지 매점 매석이라든지 무자료 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해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할 수 있다. 거기도 무자료 거래가 나오는데, 이게 무자료 거래라든지 또는 매점 매석이라든지 부산 투기라든지 이런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 탈루에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일제 조사가 들어갈 때에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무자료 거래 등의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으로는 재조사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약간 기억이 조금 그랬어요. 요 때문에 아마 5번이라고 해가지고 공부 좀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5번이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답은 기억이 좀 애매한 문구다. 요거 가지고는 제조사하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법에 보더라도 이 무자료 거래라든지 매점 매석, 부산 투기 이런 거래를 해가지고 경제치에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자, 그죠? 그냥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자, 세금 탈루 혐의가 무자료 거래 등으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자들의 일제 조사를 들어갈 때 제조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운 문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3번은 이제 옳지 않은 거는 나머지는 다 옳은 표현인데 5번에 이제 과세는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결정 통지가 지연됐어요. 이렇게 그런다고 할지라도 결과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결정 통지가 지연됐다 할지라도 납부지원과세 부과는 합니다. 부과는 하는데 대신에 과세관청이 또 좀 잘못한 거가 있으니까 납부지원과세 부과는 하지만 50% 감면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부과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부과는 하는데 본인의 잘못들도 좀 있으니까 50% 감면은 한다. 그래서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괜찮은 문제가 아니었나. 교재에도 있는 문제고. 자, 그다음에 4번 문제가 이게 4번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4번 문제가 이게 옳은 거를 지금 물어봤는데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4번 문제. 결정 경쟁에는 옳은 거를 물어봤는데 얘가 좀 어려운 지문들로 좀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또 옳지 않은 것보다 옳은 거를 물어보는 게 좀 더 어렵긴 하는데 거기에다가도 문구들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옳은 표현은 이거는 지금 요거 4번만 옳은 표현이 돼요. 요것만 지금 사유가 발생해서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경쟁 청구하는 그 내용만 요것만 지금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다 한 군데씩 틀렸죠. 여기 지금 이것도 잘 많이 보는 질문은 아니었어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은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신고하는 당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장이 결정 경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 당시에, 그죠? 신고하는 당시가 아니라 그 처분 당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장이 하는 겁니다. 결정 경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이제 틀린 문구가 되는 거다. 좀 어려운 문구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 2번은 요거는 이제 좀 상식적으로 내가 이제 환급세액을 너무나 신고해야 될 환급세액보다 더 과다하게 환급을 받은 거죠. 그럼 이제 뱉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뱉어내는 건 경정 청구가 아니라 뱉어내는 거는 수정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한 후 신고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것도 수정 신고할 수 있죠. 근데 추가로 더 뱉어낼 게 있을 때 수정 신고하는 건데 뱉어내는 거죠. 내가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될 환급세액보다 너무 초과하는 거니까 그 초과하는 환급세액을 뱉어내야 되는 거라서 결정 경정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뱉어내는 거니까 수정 신고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나마 좀 상식적으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죠? 요거는 5년 이내에서 있으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5년 이내로 한정하긴 하지만 해당 처분이 결정 또는 경정으로 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한 때에는 해당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5년 이내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3개월 있으면 안 날로부터 3개월이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결정 경정 대상 경정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 기간에 연동되어 있는 다른 과세 기간의 다른 세목 이게 여기도 좀 그렇죠. 다른 과세 기간에 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 다른 과세 기간에 같은 세목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과세 기간에 같은 세목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을 때 경정 청구할 수 있다. 해가지고 틀린 문구가 되는 겁니다. 4번이 좀 낯선 질문들도 해가지고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5번은 이제 옳은 건데 이제 이것도 좀 기본적으로 국선 대리인 같은 경우에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종부세는 국선 대리인 선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또 이거는 국세청장은 심사 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심의랑 이제 국징법 같은 거 특강 같은 거 할 때 저도 이제 국징법 특강을 하고 국기법은 우리 이병헌 세무사님이 이제 특강을 하는데 아마 특강을 할 때 심의하고 의결하고 차이에 대한 얘기를 좀 심의라고 하는 거는 의결과 좀 다르죠.
심의는 진짜 뭔가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고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심도 있게 토의하는 거죠, 그냥. 심도 있게 토의하는 거고 어떤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의논해가지고 결정하는 걸 의결한다는 건데 국세청장은 심사 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심도 있게 토의만 하는 게 아니라 국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그 의결을 거쳐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 심의가 아닌 거죠. 뭐 이렇게 심의나 의결에 대한 차이 은근히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이번에 나왔네요. 답은 좀 쉬웠어요. 근데 옳은 건데 답은 쉬웠던 게 심판 청구하고 심사 청구를 지금 동시에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하 결정이라고 하는 건 내용도 보지 않겠다는 건데 심판 청구랑 심사 청구는 뭐가 더 위예요? 심판 청구가 더 위잖아요. 조세 심판원에다 심판 청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두 개를 동시에 제기하게 되면 그러면 더 위 요거를 보는 거니까 뭐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심사 청구는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내용을. 우리가 심사 청구는 각하 결정을 한다. 그래서 동시에 했다면 심판 청구를 적용하면 되는 거고 심사 청구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답은 옳은 것만 고른다고 한다면 답은 3번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국세청장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 청구를 한 처분 외에 처분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없죠. 그리고 납세자의 동거 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이거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불복 청구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연장이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거는 좀 쉬웠고요. 바로 눈에 보이는 거고 틀린 부분들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본 겁니다. 6번에 기초비, 기업무 추진비와 기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좀 문제가 좀 쉬웠죠. 옳지 않은 거는 5번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외 자산으로 제공했으니까 현물 기부한 거죠. 이렇게 현물 기부했을 때 이제 일반 기부금을 현물로 기부했는데 그럼 뭘로 평가할 거냐? 그럼 그 일반 기부금 단체가 나랑 특수관계가 있는 단체냐 없는 단체냐 나눠지는 거죠.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 기부금 단체라면 특례 기부금 단체나 마찬가지로 현물 기부금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특수관계가 있는 일반 기부금 단체에다가 현물로 기부하게 되면 비지정 기부금이나 또는 기업업 추진비처럼 시가와 장부가액 중에서 큰 걸로 하죠. 내가 지금 특수관계가 아닌 자인 일반 기부금 단체죠. 거기다가 현물로 기부했기 때문에 특례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장부가액을 기부금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장부가 시가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좀 쉬웠죠. 그래서 5번에서 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 문제는 이제 퇴축 문제였는데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퇴축 문제 풀 때 전부 다 T 계정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T 계정으로 문제를 풀어야지만 정확하게 산식 가지고 하면은 쉽지 않고 그렇죠? T 계정으로 문제를 풀어야지만 좀 바로 눈에 보이는 답이 그런 문제였습니다. 퇴충과 퇴연충이 같이 있는 문제였고 조금 특이한 문제였기 때문에 T 계정을 제대로 그렸으면 되는 겁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구법인인 주사 A의 26기 퇴충과 퇴연충 관련 세무조정이 26기 각사압류소득 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그래서 26기에 지금 퇴직금 운용 자산의 변동 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 금액이 없어요. 기말 금액은 뭐 찾으면 되죠. 기초에다 단기중 증가해서 감소 금액을 빼게 되면 그러면 기말은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기말 금액은 얼마 되는 겁니까? 1억 5,700만 원 되는 거네요. 그죠? 9천에다 7,700 더하고 1,000만 원 빼면 되는 거니까 1억 5,700. 주기사 A는 퇴직연금 충당금을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소금 산입하고 있으며 정기 말까지 신고 조정으로 소금 산입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8천만 원. 지금 퇴직연금 충당금은 신고 조정에 의해서 하고 있대요. 그리고 정기에서 넘어온 마이너스 지금 유보잔액이라는 거죠. 신고 조정으로 소금 산입한 마이너스 유보잔액이 기초에 8천만 원이 지금 있는 거죠. 퇴충에 대한 T계정이 나와 있는데 장부상 퇴충의 T계정인데 기초는 500만 원, 그다음에 단기중의 증가액은 0원, 단기중 감소액은 400만 원. 그러면은 지금 북상 기말 금액은 500에서 증가된 건데 감소가 400이니까 기말은 1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퇴충의 기초잔액 중에서 200만 원은 송금 부인된 금액이고요. 송금 불산 유보잔액이 기초에 있고. 자, 문제는 이제 퇴충하고 퇴충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요거 이렇게 풀면 되죠. 장부상 퇴충
T계정 그리고 장부상 세법상 퇴충 T계정 그리면 되고요. 그리고 장부상은 지금 퇴연충이 없잖아요. 퇴연충이 없고 대신에 세법상 퇴연충은 지금 존재하는 거죠. 자, 장부에 지금 퇴충의 기초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그죠? 단기에 지금 감소된 금액이 400만 원 장부에. 그리고 증가된 게 설정 금액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말 금액이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퇴연충은 좀 없고요. 그러면 지금 퇴충하고 퇴연충하고만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 기초 금액은 여기 기초 금액부터 출발해 가지고 기초 울파형의 퇴충에 대한 유보잔액을 빼면 되는데 퇴충 유보잔액이 아까 200, 기초에 200 있으니까 걔를 200을 빼가지고 여기는 300. 퇴연충은 장부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유보잔액 해가지고 마이너스 유보잔액 8,000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자, 감소가 문제인데 감소가 이제 회계처리를 지 마음대로 한 거죠. 퇴직금을 지금 얼마를 줬냐면 퇴직금을 1,500만 원을 지금 퇴직금으로 지급하는데 외부에 맡긴 돈에서 1,000만 원, 회사 돈으로 500만 원 지급을 한 거예요. 장부에는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400 감소했고 나머지 퇴직급여로 처리했지 마음대로 한 거죠. 자,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외부에 맡긴 돈에만큼은 퇴연충으로 설정을 하는데 외부에 맡긴 돈에서 지급하게 되면 외부에 맡긴 돈이 줄어들면 그만큼 퇴연충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맡긴 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연충의 감소로, 회사 돈으로 지급한 금액은 퇴충의 감소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퇴충 감소를 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기초금액보다 감소금액이 더 크면 초과상계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300만 되는 거고 200은 그러면은 퇴충 감소가 아니라 퇴직급여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초과상계라고 한다. 자, 그러면 기말금액 어떻게 할 거냐? 금액은 퇴직금 두 주에 큰 거니까 1억 3,500인데 퇴충은 그거의 빵 퍼센트와 퇴직금 전환금액 기말 잔액을 더하는데 퇴직금 전환 기말 잔액이 자료 없으면 없는 거죠. 둘 다 해서 빼는 거니까 설정 금액 빵은 되는 거고요. 퇴연충은 기말 금액을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얘는 설정 금액은 끼워넣기로 들어가면 되고요. 기말 금액은 퇴직금 추계액에서 세법상 퇴충의 기말 잔액을 뺀 금액이니까 기말 금액은 그냥 추계액 1억 3,500과 지금 퇴직연금 운용사 외부에 맡긴 돈이 얼마 있냐? 기말에 퇴직연금 운용사 기말 잔액 중 작은 금액. 그래서 1억 3,500이 되는 거죠. 그럼 설정 금액은 더해서 얘를 빼는 거니까 그죠? 얼마냐면 설정 금액이 6,500. 자, 그러면 세무 조정은 어떻게 할 거냐? T계정 다 완성됐으니까요. 세무조정은 감소는 감소끼리 비교하고, 그죠? 감소는 감소끼리 왼쪽이니까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세법상 자산이 100만 원만큼 더 작으니까 왼쪽 송금 산입 100만 원 마이너스 유보하시면 되고, 설정은 설정끼리 비교하는 건데 없으니까 세무조정 할 게 없죠. 퇴연충은 감소는 감소끼리 비교하는 건데 왼쪽이니까 자산, 세법상 자산이 지금 여기 지금 1,000만 원이죠. 세법상 자산이 여기가 1,000만 원만큼 더 크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건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송금 불산입, 퇴연충에 대한 1,000만 원 유보. 설정은 설정끼리 비교하는 건데 오른쪽 부채라고 생각하시고요. 세법상 부채가 6,500 더 큰 거니까 소금 산입 6,500 마이너스 유보. 세모 중에 순액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000 마이너스 6,500. 마이너스 6,600에다가 1,000이 플러스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600.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T계정 분석법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됐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장부상 회계 처리는 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다. 자, 8번 문제. 영리내국법인 중에서 A의 26기 부동산 임대 관련 자료다. 장부에 따라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26기 임대 보증금의 간주 임대로 계산을 해요. 간주 임대로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먼저 보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차입금 과다법인이죠. 그렇죠? 차입금 과다법인이면 간주 임대로 계산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간주 임대로만 계산하는 거니까 뭐 월 임대료 필요 없죠. 임대 기간은 올해 1년 내내네. 26년도에 간주 임대료인데 26년 내내 지금 임대를 했으니까 적수 계산할 필요 없죠. 임대 보증금 2억에서 건설비 적수를 빼면 되는데 부동산은 25년도 6월 1일 날 취득했는데 그중에 건물 2억, 건설비 요것만 고려하면 되는데 이 건물을 전체를 빌려준 게 아니라 그렇죠? 건물 중에서 임대 면적은 40%래요. 그러면 요거의 40%만 건설비로 차감하면 되는 거죠. 너무 쉽죠? 그러니까 지금 임대보증금 2억에서 여기에 건설비는 2억인데
임대한 부분이 그중에 40%니까 임대한 부분에 대한 지금 건설비는 8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곱하 적수 계산은 필요 없잖아요. 1년 내내니까.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면 되고요. 정기예금 이자율은 지금 5%로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5% 하고 그다음에 금융수익, 이자 수익, 신주도 처분이 유가지권 처분이익은 처분 손실이 있으니까 상기한 순액으로 하는데 순액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는 없는 걸로 하고 차감해야 되는 금융수익은 300만 원이죠. 너무 쉬웠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1억 2천만 원에 5%. 600만 원에 300만 원 빼는 거니까 간주임대료는 300만 원 되는 거죠. 답은 5번이다. 매우 쉬웠던 문제죠. 간주임대료도 뭐 적수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1년 내내 존재했던 거라서 적수 계산할 필요도 없고 너무 쉬웠던 문제다. 그죠? 9번 문제입니다. 9번. 영리내구법인 중에서 A에 이제 26기 수입배당금 입금, 수입배당금 입금세입을 하는데 26년도 3월 10일 날 BCD로부터 1,0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2천만 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해서 수익으로 계상을 했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배당 기준일이 이거에 대한 배당 기준일이 25년도 12월 31일이니까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내출한 주식인 C 얘는 수입배당금 적용을 배제하니까 얘는 볼 필요 없고요. B하고 D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현금 배당금 나온 거고 그리고 장부가액이 주식수나 장부가액 지분율에 변동이 없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급이자 차감액 계산할 때 지급이자 곱하기 총자산 적수 기말 총자산 곱하기 365일 분의 분자는 주식가액 곱하기 이것도 역시 변동이 없으니까 365일이니까 분자 분모의 365일은 굳이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죠. 1년 내니까. 그러면 지급이자 차감액을 계산하기 위한 지급이자를 보면 되는데 채권자 불문사채이자는 얘는 송금불세되는 거니까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연지급 수입이자도 제외시키는 거죠. 그러면 지급이자 차감액 계산하는 지급이자는 1,000만 원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기말연재의 재무상표분 자산은 10억이다. 그럼 너무 계산이 너무 쉽죠. B는 지금 어때요? B는 여기다 해볼까요? B는 피처 해사블로 계산하는 거니까 배당금 1,000만 원에 빼기 이자 비용 1,000만 원 곱하기 기말 총자산 10억 중에 그죠? 얘가 2억. 1년에 둘 다 분자분모에 360으로 곱하는 거니까 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곱하기 입금불사임률은 지분율이 20% 이상 50% 미만이니까 입금불사임률은 80% 이러면 이제 B에 대한 수입배당금 입금불사액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640만 원 하면 되죠. D는 배당금 400만 원 지급이자 차감액은 지급이자 1,000만 원에 곱하기 총자산 10억 중에 D는 1억 곱하기 입금불사임률은 지분율이 50% 이상이니까 100%.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얘는 얼마냐면 얘는 300만 원. 입금불사임액은 940만 원. 이것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법인세 계산 문제 중에서 지금 그 T계정은 퇴충 퇴연충은 제 수업 들으면서 T계정 분석법 제대로 이해하셨던 분이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죠? 계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법인세가 골고루 출제는 됐는데 이렇게 막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자, 10번도 최저한세인데 최저한세는 사람들이 많이 좀 버리죠. 그래가지고 좀 그랬던 건지 버리지 않고 가져갔다라면은 쉬운 문제였어요. 쉬운 문제였는데 이제 다들 최저한세를 좀 버리죠. 그래가지고 아마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용법인 A 중소기업이 아닌 A의 26기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다. 26기에 차감 납부할 법인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보니까 지금 여기 입금불산입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조특법상 입금불세액이니까 중소기업이 아닌데 또 연결로 개별 세액공제가 있으니까 그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입금불산입액과 지금 세액공제가 있으니까 최저한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최저한세 적용을 하려면은 감면 후 세액을 구해야 되는데요. 감면 후 세액은 최저한세 고려 전에 일단 과세표준을 먼저 구하고요. 단계순이익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산종 차감금 빼는 거니까 순액으로 2천만 원. 그러면은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은 딱 1억이네요. 거기서 2월 결손금을 빼는데 그게 과표가 되는 거니까 2월 결손금은 6,200만 원인데 16개 발생액이니까 딱 10년째 그때는 10년간 2월 됐잖아요. 올해가 10년째라서 올해도 2월 결손금 공제를 할 수가 있는데 6,200조에서 200만 원 이미 전년도에 자산수익 이후로 충당됐으니까 남아있는 금액은 6천만 원. 6천만 원이면은 6천만 원 공제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각소득 금액의 80% 범위 안에 80% 범위 안에 들어오죠. 6천만 원을 공제하니까 지금 과표는 4천만 원 되는 거죠.
그러면 세율은 지금 세율은 2억까지는 10% 하는 거니까 산출세액이 400만 원이에요. 산출세 400만 원.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법인세법상 이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니까 얘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법인세법상 외국납세 공제를 빼면 그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이건 아닌 거고 얘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이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거고 얘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거는 감면호세계나 최저한세 다 구한 다음에 둘 중에 큰 금액 구한 다음에 그 뒤에 빼는 거고요. 얘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영구 인력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감면호세 구할 때 얘는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400에서 100 빼는 거니까 따라서 감면후세액은 300만 원. 그럼 최저한세액은 얼마냐? 최저한세액은 감면 전 과표에다가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감면 전 과표에다가 그게 100억까지라면 10%. 그리고 저기 최저한세를 알려줬어. 10% 알려줬죠. 감면 전 과표는 그냥 과표가 4천만 원인데 이게 1천만 원만큼 최저한세 적용 대상 입금물세입을 해가지고 4천만 원이니까 감면 전 과표는 5천만 원. 그거에 10%. 최저한세액은 500만 원. 자, 됐죠. 그러면 감면후세액보다 최저한세액이 더 크니까 최저한세액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최저한세액을 내는데 둘 중에 큰 금액 최저한세액 내고 거기다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납세 공제 빼고 둘 중에 큰 금액인 500만 원에서 외국납세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거니까 둘 중에 큰 금액 구한 다음에 빼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가산세는 없고 중간납세액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30만 원을 또 빼면 그러면 차감 납부할세액이 나오는 거죠. 총부담세액을 물어봤다면은 50만 원만 빼면 되고 그죠? 차감 납부할세액을 물어봤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30만 원도 또 빼가지고요. 얼마 되는 겁니까? 420만 원이 최저한세 고려한 뒤에 차감 납부할세액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최저한세 문제 중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얘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문제가 조금 특이하긴 했어요. 사실 이것도 약간 해석의 여지는 있긴 하지만 그거를 좀 피하기 위한 문제를 좀 냈던 거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회계법인 A의 26기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자료다. 26기의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 중으로 옳은 거는 그러니까 장부에 어떻게 금액이 나온 게 아니라 장부에 그냥 어떻게 또 말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살짝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긴 한 거는 이게 제품의 평가 방법을 원가법에 따른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해서 적용하고 있다. 26기 기말 제품에 대해서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하고 기말 제품 중에서 입고 후에 6개월이 지나 진보화된 제품은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계상했다. 총평균법으로 지금 평가를 했는데 이게 문제는 그럼 장부상 금액이 이게 요거란 얘기잖아요. 86만 원. 근데 지금 이렇게 감액을 처리했는데 이게 일종의 이것도 임의 변경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문제 풀 때. 그냥 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시가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저가법으로 신고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를 안 한 거잖아요. 신고는 지금 원가법 중에서 총평균법을 해놓고서는 지금 이거를 저가법으로 평가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임의 변경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임의 변경이라면 장부에는 어떻게 되느냐? 장부에는 지금 86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세법은 그럼 얼마로 해야 되는 거냐? 해가지고 세법은 둘 중에 큰 걸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요 86만 원이 요 감액 전 금액인지 감액 후의 금액인지 그게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했을 때 만약에 이게 감액 후의 금액이라면 문제를 풀 때 장부에는 지금 제품에 대해서 86만 원으로 돼 있지만 제품에 대해서 세법은 그러면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뭘로 보면 장부에는 지금 이걸로 86만 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게 만약에 이 평가 전의 금액이라면 거기에다가 평가를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장부에는 지금 얼마로 돼 있냐면 86만 원에서 10만 원 빠진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게 이 평가하는 후의 금액이냐 평가 전의 금액이냐에 따라서 이게 약간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평가 전의 금액으로 본다면 평가까지 하면 76만 원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세법상 금액은 이것도 임의 변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가법으로 신고 안 했는데 저가로 지금 시가 떨어진 거면 그럼 지 마음대로 저가 평가를 해버린 거니까. 임의 변경으로 본다면 그러면은 요 86만 원과 이제 90만 원 중에서 큰 거로 해가지고 그죠? 무신고시 방법이나 신고시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90만 원 해야 되는 거 아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입금 산입이 14만 원만큼 입금 산입이 돼야 되는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걸 임의 변경으로 본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방법은 제대로 했는데 방법은 지금 제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 문제 출제 요원은 신고 방법은 총평균법으로 제대로 했는데 근데 감액 처리한 거니까 이것만 부인하는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살짝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뭐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임의 변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살짝 좀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만약에 지금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도 한번 이의 신청을 한번 걸어보자. 왜냐하면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뭐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임의 변경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이 해답을 보면은 해답은 요거를 평가를 지금 임의 변경으로 안 본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출제위원은 총평균으로 평가했잖아. 그렇게 본 거죠. 아니죠. 총평균으로 평가한 겁니까? 저가법으로 평가한 겁니까? 원가법 중에 총평균법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저가법으로 한 겁니까? 저가법으로 한 거죠. 신고는 평균법으로 해놓고서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는 것도 이것도 평가 아니에요? 저가법으로 평가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지금 임의 변경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임의 변경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아까 제가 문제 푼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지 좀 더 정확 이게 더 논리에 더 맞는 거란 말이죠. 임의 변경은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에 둘 중에 큰 금액이 들어와 가지고 입금 산입 14만 원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밑에 답이 없어요. 14만 원 입금 산입 14만 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 말고 얘는 지금 제공품은 기말에 장부상 평가 금액과 세부상 금액이 같기 때문에 전개해서 넘어온 2만 원의 유보만 추인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 추인하잖아요. 소금 산입 2만 원에 마이너스 유보고 요것도 지금 계산착오로 3만 원 과대평가했으니까 장부에 너무나 3만 원이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계산착오는 임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원래 선입소출법에 의한 금액보다 3만 원 과대평가한 금액만 소금 산입 3만 원 마이너스 유보하면 되는 거라서 지금 송금 산입은 5만 원이에요. 송금 산입은 지금 그러니까 1번 아니면 3번이 돼야 되는 건데 1번 아니면 3번 돼야 되는 건데 보니까 입금 산입하는 금액이 지금 10만 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답은 지금 1번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1번으로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출제 요원은 이 평가 손실 장부의 계산 금액을 부인해 가지고 송금 불산입만 한 것 같아요. 송금 불산입 10만 원 유보.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것도 임의 변경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내가 신고한 거는 원가법 중에서도 총평균법인데 결과적으로는 장부에 어떻게 한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장부에 저가법으로 평가를 한 거니까 신고도 안 하고 저가법으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임의 변경으로 봐서 장부상 금액은 그러니까 80여기에서 10을 뺀 76이지만 임의 변경으로 보게 된다면 얘가 86이 아니라 당초 신고한 방법과 무신고시 방법이 선입소출법 중에서 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입금 산입 14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없어가지고 거기에 없어가지고 이 교수는 이걸 임의 변경으로 보지 않았구나. 요거는 그러니까 약간 해석에 임의 변경으로 해석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답이 입금 산입 14만 원. 그럼 답이 없죠. 그래가지고 요것도 한번 모두 정답을 한번 좀 한두 개 부족하면 한두 개 뭐 이게 모르잖아요. 좀 불안하잖아요. 한두 개 좀 더 맞았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가 이제 절대 평가는 아니지만 불안했을 때는 요것도 좀 뭐 틀렸다면 근데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안 보이니까 그냥 10만 원 유보 이렇게 했을 거긴 한데 한번 걸어볼 만하다. 근데 이건 조금
이거 좀 약간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가지고요. 이게 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냐면 저는 그렇게 봤는데 이걸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은 또 이것도 임의 변경으로 본다고 이거를 임의 변경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게 또 틀린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86만 원이 요게 요 86만 원이 이렇게 평가까지 다 한 순액이다. 다시 말하면 평가하기 전에는 96만 원이었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총평균으로 평가를 하고 감액 처리했으니까 요 86만 원의 금액이 평가까지 한 이후의 금액이다. 요게 그러면은 이 감액 평가하기 전에는 총평균법이 얼마다? 96만 원이다. 이렇게 만약 본다면 이 10만 원까지 감액을 해서 장부에 86만 원인데 이게 이제 감액된 금액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것까지 감액된 금액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걸 역시 마찬가지로 임의 변경으로 했을 때 그러면 감액을 하지 않은 금액은 96만 원이니까 그렇다면 얘랑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96만 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차이 나는 금액 입금 산입 10만 원 유보.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의 신청하는 게 왜냐면 명확하게 장부에 어떻게 했다가 말로 막 나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이거는 임의 변경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면은 어차피 입금 산입 10만 원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막 밀어붙이기는 좀 그런 거죠. 문제가 장부상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안 나오고 말로만 나오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거를 그냥 부인하든 아니면 제가 문제 푼 것처럼 임의 변경을 하든 결과가 같잖아요. 결과 같으니까 그럼 답은 1번밖에 될 수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답안지 올릴 때 해서 올릴 때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을 안 했어요. 별도로 언급을 따로 안 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37번은 확실하게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걔는 이의 신청을 좀 해드릴 건데 쟤는 좀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임의 변경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그냥 답이 1번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12번에 감가상각 시분계산 문제인데 얘는 뭘 물어봤냐면 26기 말에 이제 감가상각 시분계산 전부 다 하고 난 다음에 을표상의 기장치의 유보나 마이너스 부자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걸 물어봤는데 지금 보니까 25기 말에 취득가액과 가상각 누계액이 나와 있고 26기 말에 취득가액과 가상각 누계액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25기하고 26기에 회사가 기산 가상비가 있고요. 수선비인데 이게 내용 요소를 연장시키기 위한 지출이니까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자본적 지출이고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지출하는 수선비가 아니에요. 그러면 25기에는 직상각 의제 없고 26기 600만 원이 안 되니까 얘는 직상각 특례 그냥 500만 원은 그냥 그대로 인정. 얘는 직상각 특례가 적용되는 거니까 가계상 시분 계산할 때 영향 미치지 않죠. 그럼 뭐 바로 나오죠 그러면. 그리고 정기 말 25기에서 넘어온 기장치에 대한 상각 부인의 유보잔액이 300만 원이 있네요.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정률법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정률법의 상각률은 0.300으로 가정을 한다. 자, 회사 이자 26기가 바로 들어가면 되죠. 26기에 회사 계산 강사비는 결산상 강사비 500만 원에다가 자산으로 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한 금액 500만 원은 600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직상각 특례가 적용돼 가지고 그대로 인정. 가계상 시분 계산할 때 영향 미치지 않죠. 그리고 상각 범위액은 세법상 취득가액. 세법상 취득가액은 북상 취득가액이 1억이거든요. 북상 취득가액 1억에다가 직상각 의제에 올해 단기 말까지의 누계. 직상각 의제 올해는 직상각 의제가 없지만 전기 직상각 의제가 800 있었잖아요. 이게 1억 800만 원이 세법상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 빼기 여기다가 세법상 기초 시점의 가계상각 누계액은 을 빼면 되는데 BS상 기초 시점의 가계상각 누계액, BS상 기초 시점의 가계상각 누계액 8천만 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상각 부인의 유보잔액만큼은 세법상 가계상각비 인정이 안 된 거니까 빼면 되고 또 직상각 의제액만큼 가계상각 누계액이 증가돼야 되는데 기초 시점이니까 올해 거 말고 정기까지의 직상각 의제의 누계액을 더해주면 되죠. 근데 직상각 의제가 올해 거 없이 정기 거만 있으면은 취득가액이 또 더해지고 기초 시점의 가계상각 누계액도 더해지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 쳐버리면 되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미상학잔액이 되는 거죠. 1억에서 7,700 뺀 금액이 미상학잔액이 되는 거고요. 그게 0.3을 곱하면 그게 상각 범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각 범액을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상각 범액이 690만 원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시인 부족액이 떴으니까 190만 원과 전기세율 300만 원 중에서 작은 금액만큼 소금 산입
190만 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하죠. 그래서 따라서 유보잔액은 전개에서 넘어온 유보잔액 300만 원에다가 190만 원만큼 마이너스 유보되는 거니까 유보잔액은 110만 원 되는 겁니다. 유보잔액은 110만 원 2번 이렇게 되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13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구법인 A의 26기 세무조정에 관한 자료다. 건물의 양도 및 사택 임대와 관련된 세무조정이 26기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세무조정 각사소득에 미치는 순영향을 물어봤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게 특수관계인한테 시가 5억짜리 건물을 3억 원에 저가 양도한 거죠. 저가 양도했으면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했잖아요. 그리고 금액 차이 나는 금액이 지금 시가의 5% 이상이니까 현저한 이익 요건을 추정했고요. 부기부가 적용되는 거죠. 부기부가 적용되는 거니까 지금 손해난 금액 5억 받아야 되는데 3억 받은 금액에 대해서 송금불산이 부당예산 부인 차이 나는 금액 2억.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의 특수관계인인 그냥 갑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무튼 사회 유출로 될 거죠. 송금불산이 부계부 2억 사회 유출, 기타 사회 유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다음에 사택의 임대인데 수액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에게 사택을 26년도 1월 1일부터 27년도 말까지 계속 임대를 했고요. 그리고 보증금 1억을 받았어요. 임대료는 매월 20만 원씩 받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기임대 5%나 작으면 적정 임대료보다 임대료 받은 거는 매월만 20만 원씩이니까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1년 동안 24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럼 적정 임대료에 비해 가지고 얼마만큼 손해가 났느냐? 그럼 또 부계부를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적정 임대료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적정 임대료는 빌려준 시가의 50%, 적정 임대료는 4억에 50% 한 다음에 거기서 보증금 1억 빼고 남은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할 만큼을 곱한 금액을 적정 임대료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적정 임대료가 지금 500만 원이에요. 1년 내내, 20년도 1년 내내 빌렸으니까. 근데 내가 받은 임대료는 얼마냐면 20만 원씩 12개월이니까 240만 원. 내가 손난 금액은 260만 원. 그 손해난 금액은 여기 시가, 적정 임대료가 시가잖아요. 그게 5% 이상이니까 이것도 부기부가 적용되는 겁니다. 송금 불산입 또는 입금 산입, 그죠? 출자 임원에 대한 사유출이가 상여. 세무 중에 순액은 2억 260만 원. 2억 260만 원.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4번 법인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옳은 거. 이것도 조금 14번 문제 조금 어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네, 답은 좀 쉬웠는데 옳은 거. 1번은 왜 틀렸냐면 이거 지금 외방법 외감 대상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었다는 사유로 신고기한 연장할 때는 법정 신고기한 종료이 아니라 3일 전까지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필수적 제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첨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무신고로 보는 거 아니죠. 필수적 제출 서류여야지만 되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세무조정 계산서죠. 현금 흐름표는 첨부하지 않더라도 얘는 임의적 제출 서류이기 때문에 무신고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게 3번은 이게 법인세법, 그러니까 법인도 성실고 확인 서류를 이게 기업업무 추진비 일반 한도가 절반만 인정이 되는 그런 법인의 경우에도 성실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실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개인 사업자가 이게 법인으로 전환해 버리는 거죠. 성실고 확인 신고 안 하려고. 법인으로 전환을 했을 때 3년 내에는 아무리 법인이더라도 성실고 확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라고 했는데 그 법인이 외부 감사를 받는 법인이라면 성실고 확인서 제출할 필요 없죠. 감사로 끝나는 거니까. 얘가 맞는 겁니다. 감사를 받는데 감사가 회계사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감사하는 거니까 그죠? 성실고 확인서 그냥 성실하게 한 겁니다라고 도장 찍어서 내는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더 센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분납하는 거 1,000만 원 이제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납부할세기. 그럼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는 거고 2,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중간납세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공시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간납세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
원래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대기업이다 보니까 니네들은 이거 무조건 해당 중간합 기간에 법인세를 기준하는 방법에 따라서 중간합세 계산해야 돼. 해야 돼. 그런데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 여기 대기업 안에 여러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얘가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이긴 하지만 공시대상 기업 집단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얘가 실제 규모는 작은 거야. 매출액 중소기업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중에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될 수 없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할 만한 아무리 공시대상 기업 집단을 할지라도 실제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면 그래 너네는 다시 원칙대로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합 기간에 법인세액 실적 기준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지금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인데 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게 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했더니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요건. 근데 실제로 중소기업은 될 수 없죠. 공시대상 기업 집단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겁니다. 그런 법인이라면 이걸로 요 방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3도의 법인 산출세액과 그 다음에 중간합 기간에 해당 중간합 기간에 법인세를 기준하는 방법 중 선택해가지고 중간합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는 거죠. 꼭 이걸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14번은 아무튼 3번만 옳은 거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문제. 아이고. 15번 16번인가요? 15번 여기 넘어갔구나. 15번 여기 있네. 15번 문제. 자, 합병 문제인데 뭐 합병은 다들 공부를 또 안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건데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번에 일단은 적격합병 같은 경우에는 피합병변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는 겁니다. 적격합병은 수업 시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비적격합병은 사고 파는 개념이지만 적격합병은 그대로 떠오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옳은 것은 2번이고요. 여기 적격합병을 하게 되면 그대로 떠오는 거니까 피합병법인의 특례기만하고 일반기만 한도 추가 금액은 10년간 이월해가지고 한도액 범위 안에서 2월 송산입해야 되는데 지금 합병 등기일련제 2년밖에 안 지난 거야. 그러면 앞으로 8년 동안 더 2월 송산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승계하는 거죠. 승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적격합병 여부와 관계없이 합병 등기일련제 합병법인이 결소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합병 등기 전에 있었던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 원래 기존의 사업에서 벌어진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요. 적격합병이면은 이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요. 합병 등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모든 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있죠. 합병 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니까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에서 공제를 할 수 있으려면 합병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금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적격합병이 아닌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손익계산 시에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되는 순자산 장부 아니죠. 이게 양도가액은 그냥 시가로 하는 거고요. 적격합병인 경우가 이 양도가액을 합병 등기일련제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해가지고 양도가액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차익 차손익으로 하는데 그 양도가액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하는 거니까 양도차손익이 빵원이 되는 거죠. 적격합병은 지금 당장 과세 안 하는 과세 이연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과세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가 되려면 적격합병인 경우에는 맞는 얘기죠. 이렇게 양도가액을 합병 등기일련제 피합병법인이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해버리면 그러면 장부가액에서 장부가액 빼는 거니까 양도차손익이 빵원이 돼가지고 지금 당장 과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적격합병의 경우에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대가로 합병별 주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내가 받은 대가에서 피합병법 주식은 소멸되는 거니까 소멸되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만큼이 이제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한 두 번째 용의 의제배당 금액이 되는데 그때 적격합병의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대가로 합병별의 주식을 받으면
주식만 받은 합병을 주식만 받을 수도 있고 현금까지 같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주식만 받는다면 그러면은 그냥 종전 주식,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피합병 주식,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게 돼 있고, 주식과 현금을 같이 받는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과 그 받은 주식의 시가 중 작은 금액으로 하게 돼 있고, 아무튼 시가로 평가하는 거는 비적격 합병일 때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적격 합병은 좀 특이하게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합병을 버린 사람들은 이게 맞출 수 없는 거고. 그렇죠? 16번으로 가겠습니다. 16번 문제. 문제를 보죠. 자,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옳지 않은 거. 요거는 좀 쉬웠었어요. 이거 심화 과정 객관식에서도 계속 나왔던 건데, 국기법상 수정신고 기한 내 매출량이나 가공경비 등에 부당하게 사회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기한 내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입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이 신고가 이제 수정신고라는 말에서 수정신고의 수정이 생략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거는 돈을 잠깐 부당하게 사회출된 금액은 사회출된 게 아니라 잠깐 회사가 빌려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회수한 거야. 그러니까 대여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기타사유출이 아니라 뭘로 처분한다고요? 유보로 처분한다. 그래서 틀린 문구는 5번. 뭐 이번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뭐 그런 파트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17번에 송금에 관한 설명으로 이것도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좀 쉬웠죠. 송금에 옳지 않은 거.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이면 외부에서 인정된 단체죠. 외부에 인정된 단체 영업자가 일반 회비,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회비를 내면 전액 송금. 근데 일반 회비가 아닌 회비는 이제 기부금으로 보는데, 그 단체가 일반적으로 공익단체가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비지정 기부금이 돼가지고 사회출되는 거잖아요. 경상경비 외에 충당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회비니까 일반 회비가 아닌 특별 회비예요. 특별 회비는 송금에 산입하는 게 아니라 기부금으로 보는데 거의 대부분 무슨 기부금일 것이다? 공익단체가 아니니까 비지정 기부금일 것이다. 그럼 송금 불산입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틀린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18번. 이것도 뭐 객관식 문제 풀 때도 많이 준비했던 내용인데,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부법인 A 상장 중소기업의 26기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이것도 옳지 않은 건데 요거에 4번이 틀린 문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급이자잖아요. 지급이자의 경우에는 지급이자는 하나 빼놓고는 특례가 적용되죠. 특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장부에 차변의 이자 비용 대비 미지급이자 이렇게 발생조로 회계처리하게 하면 세법도 돈이 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이게 특례인데, 근데 한 가지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게 기간 경과분에 대해 가지고 차변의 이자 비용 때문에 미지급이자 돈 안 나갔어도 이렇게 발생조로 회계 처리한 거를 세법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세무적이 뜨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뭐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이어야 되고요. 차입부터 이자 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거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거고 2년 후에 원리금을 일시생활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거니까 특수관계인한테서 차입한 거고 차입일부터 이자 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네. 그러면 이 이자 비용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아무리 기간 경과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미지급이자 10만 원을 차변의 이자 비용 대신에 미지급이자 이렇게 계상을 했다고 할지라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법은 얘를 송금 불산입해야 됩니다. 별도 세무조정이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그렇게 기간 경과분에 대해 가지고 이자 비용을 차변의 이자 비용 대신에 미지급이자 이렇게 처리하면 세법에서 특별히 인정하겠다는 건데, 걔는 특례가 적용된다는 거고 얘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이자 비용 미지급이자 잡았다 할지라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10만 원 유보가 떠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문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9번 문제. 업무용 소용. 이 문제는 조금 웃긴 문제였는데, 이게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구법인 주제 A의 26기 업무용 수용자 관련 자료다. 업무용 수용자 관련 세무적으로 인해서 각 사업요소급에게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일단 업무용 수용차 한 대인데 그게 6천만 원짜리 8천만 원이 넘어야지만 법인 전용 번호판 부착을 하는 거죠. 연두에 부착하는 거고요. 6천만 원이니까 부착 안 해도 돼요. 부착 안 해도 되고, 대신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업무 전용 가입을 했네요. 이건 가입했고, 법인 업무용 자동차 등록보험 부착은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8천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거고, 운행기록부를 작성 및 비치를 했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10명이기 때문에 그게 소규모 법인은 아니라는 거죠. 소규모 법인일 때는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소규모 법인은 아니고. 6천만 원에 1월 10일 날 취득을 했는데 먼저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먼저 하는 거죠. 회사가 강사비를 계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한 상각범위면 그 강제상각 6천만 원이니까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하면 상각범위액이 1,200만 원. 그러면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 송금산입 1,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세법상 송금으로 인도되는 감가상각비가 1,200만 원. 그러면 1,200만 원하고 그 이외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이랑 해가지고 1,200만 원하고 기타 비용해서 그래서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이 되면 운행기록부를 작성을 왜 해요?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라도 그냥 버리면 되죠. 세부담은 최소화하는데. 아니 직원이 운행기록부를 작성을 했어요. 80% 운행기록부 작성해서 이게 80%인데 관련 비용 합계금액이 1,500만 원 이하면 그러면 운행기록부 없으면은 그냥 100%를 업무 사용 비율로 다 인정해 주는데 그럼 작성했다라도 찢으면 되잖아요. 이게 1,500만 원이니까. 근데 얘는 굉장히 이제 작성을 했대요. 했다면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했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죠? 찢으면 되죠. 했더라도 찢으면 되는데 왜냐면 이게 다 송금으로 일단 일정이 되고 그럼 송금으로 인정된 강사비 중에서 8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인 400만 원만 송금 세입하면 되는 거니까 800 초과분에 대해서 요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송금사입은. 근데 그게 아니라 80% 하는 바람에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20%는 송금사입 됐고 1,500만 원 20%니까 송금사입 300만 원 대표이사 상여라고 됐고 그러니까 하는 바람에 그냥 찢어버리면 되는데 찢어버리면 이것만 뜨는데 근데 이 운행기록을 작성했다라고 하는 바람에 400만 원 송금세입 되고 그러면 요거에 대한 80%에서 800 초과하는 금액에서 또 송금세입 또 하고 업무 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 원 초과분 요거에 80% 하면 얼마예요? 1,200만 원에 80% 하게 되면은 960이니까 960에서 8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160이죠. 160만 원 송금세입 유보. 그래서 지금 이게 송금 불산입하는 금액이 여기에 460만 원. 그리고 송금산입이 1,200만 원이니까 해가지고 순액으로 해가지고 얼마 되는 거냐면 순액으로 마이너스 740만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운행기록부를 만약 찢어버렸다면은 이 송금산입 1,200만 원에다가 찢어버렸다면 그냥 일단 이거 다 일단 인정되고 이 중에 800 초과되는 것만 송금세입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00만 원 되는 거죠. 그게 답이 없어. 아무튼 일단 중요한 거는 작성을 했대. 그러니까 바보지. 이 합계 금액이 1,500만 원 딱 되면은 작성했더라도 찢어버리면 되는데 없다고 해버리면 되는데 그죠? 끝까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건 뭐 그 이의 신청할 수는 없어요. 작성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그냥 찢는다는 거지. 했기 때문에 요거 고려해서 마이너스 74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 문제인데 딱 20번까지 하고 갈게요. 20번 종합소득의 납세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그래서 요것도 뭐 그냥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답이 옳지 않은 건 3번인데 이게 지금 직전두 상시 고용인은 20명 이하인 어조의 의무자잖아요. 어조의 의무자가 세무사로 승인을 받으면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승인을 얻어가지고 반기별 납부 대상자라 할지라도 인정상여, 인정배당, 인정기타속 법인세법에 따라서 처분된 상여가 인정상여잖아요. 얘네들은 무조건 매월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 인정상여, 어조의 상여는 다음 달 10일 날. 근데 인정상여인데도 불구하고 반기에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 반기별 납부할 수 있다? 아닙니다. 아무리 반기별 납부 대상자가 맞을지라도 인정상여, 인정배당, 인정기타속은 그 지급 시기 원천 시기의 특례일에 다음 달 10일 날 무조건 반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10일 납부를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기별 납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많이 문제에서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3번이 틀린 거가 되겠다. 자, 이제 절반 정도 풀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1번부터 40번까지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